안녕하세요.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종종 사연 들으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하는데 옆에서 쥐고 흔드니 그 사랑이 온전히 견디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답니다. 특히 저 같은 케이스는 혼전 임신으로 더 민감한 사항이었어요. 사랑이 죄도 아니고 아이가 귀한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걸 문제 삼는 예비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든든하게 방패막이 되어준 남편 덕분에 온전히 하나의 가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시댁과의 일은 항상 남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든든한 중심 역할을 해준다면 대부분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게 되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김쌤, 요즘 자꾸 낮에 조는 시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또 졸고 있었죠? 딱 보면 티난다니까. 저 뒤에서 김쌤 보니까 고개 책상에 닿을 듯 말 듯 보는 데가 다 아슬아슬했다니까. 아, 왜 뭔데? 요즘 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졸아?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아니면 밤마다 뭐 하길래 이렇게 낮에 조는 시간들이 많아졌어? 어머, 이 쌤. 장난도 그런 장난이 어딨어요. 요즘 혼전 임신이 흉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식도 안 올린 여자한테 임신 아니냐 묻는 거 실례인 거 알죠? 모르겠어요. 요즘 입맛은 뚝 떨어졌는데 괜히 나른하고 기운 빠지고 그러네요. 이러다 만사가 다 귀찮아질까 봐 저녁에 운동도 끊었다니까요. 아님 요즘 성장기인가? 저 키 또 크려나 봐요. 뭐라고? 그래. 김쌤 키 160 넘고 싶다니까. 이참에 3cm 더 커서 소원 이루면 되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피 검사라도 받아봐. 이제 20대도 아니고 30대로 한풀 꺾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누가 알아. 흘려듣지 말고. 알았지? 원래 잠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이 낮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직장 동료가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많아진 저를 보더니 임신한 거 아니냐고 농담을 건넸어요. 워낙 친한 동료라 웃으며 넘겼죠. 생리가 워낙 들쑥날쑥해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잠이 쏟아지는 건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흘려듣지 말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퇴근하고 나른한 몸을 스트레칭할 겸 필라테스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임신이라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게 아이에게 좋을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었기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생리기간이 일정에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간단하게 피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염증 수치가 높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로 한 거죠. 다른 병원에서 임신 여부까지 확인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산부인과로 갔어요. 산부인과에선 다른 검사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게 편했거든요. 그렇게 피검사를 의뢰하고 3일 뒤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혜연 씨 마지막으로 생리한 게 언제예요? 워낙 들쑥날쑥해서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요. 지금 여기 이 HCG 수치를 보면 45인 거 보이시죠? 25가 넘으면 임신으로 보거든요. 확실한 건 초음파로 아기 집을 확인하고 아기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착상하는 시기라 확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수치가 하루에 2배씩 뛰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일주일 뒤쯤 초음파 하시면 아기 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초기니까 무리한 거 하지 마시고요. 아기 집 확인되고 심장 소리 들어야 산모 수첩 드리고 산모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아셨죠? 임신이요? 다른 염증 수치나 그런 건 정상이에요? 네, 다른 건 수치상 다 정상이에요. 백혈구 수치가 아주 조금 높은데 이건 정상 범위에 들어서 이상이 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고요. HCG 수치만 눈에 띄게 평균을 넘어 오히려 임신에 더 가깝죠?
확실한 건 아기 집이 엄마 배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알 수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결과를 들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알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을 넘었다 소리였죠. 수치가 아직 낮아서 초음파 검사를 해도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주일 뒤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모든 상황이 당혹스러웠어요. 임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하는 건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라면 임신 소식이 반가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막연하게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 막연하게 우리 결혼하면 이라는 뉘앙스로 대화를 주고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혼 약속은 또 아니잖아요. 어느 연인들도 그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임신이라니 어떤 결론으로 다다를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결혼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결과가 제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책임은 저에게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저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혁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거야.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만의 잘못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새 생명을 뱃속에 품은 건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혁 씨 바빠? 나 할 이야기 있는데. 혜연아. 아니 안 바빠. 왜 뭔데? 무슨 일인데 할 이야기가 있다고 목소리를 깔고 그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네. 아님, 나 뭐 잘못했어? 이따 퇴근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까? 기분 안 좋은 일은 아니고 당황스러운 일. 잘못? 이게 잘못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줄 것도 있고 할 이야기도 있어. 퇴근 후에 만나자. 내가 우혁 씨 회사 앞으로 갈게. 나 오늘 좀 일찍 끝나서 퇴근했거든. 그래, 그럼. 회사 앞에 도착하면 전화해. 나도 빨리 마무리하고 내려갈게. 괜히 분위기 잡으니까 무서워지려 하네. 별일 있는 건 아니지. 그래, 이따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 이따 보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요동치듯 두근거렸어요. 방망이로 빠르게 쿵쾅쿵쾅 치는 것 같았죠. 차분히 할 말을 했어요. 왜 봐야 하는지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루뭉실하게 말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낀 남자친구는 애써 태어난 척 별일 아니지라며 이따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궁금해졌어요. 남자친구 반응은 어떨까? 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전하면 놀랄까? 진짜냐고 반문할까? 아니면 가끔 사연에서 듣는 것처럼 내 아이 맞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곤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막다른 골목으로 머릿속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꾸만 머릿속에 밀려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썼죠.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듣는다면 그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나랑 전화 끊고 무슨 일일까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혀 죽는 줄 알았네. 보여준다는 게 뭔데? 이거야? 이게 뭔데? 산부인과 검사표? 어디 아파? 자꾸 요즘 잠이 쏟아져서 내가 일하면서 꾸벅꾸벅 졸았나 봐.
동료쌤이 오늘 임신 아니냐며 놀리더니 피검사라도 해보래서 했지. 혹시 모르니까. 그 결과 들으러 오늘 갔고 그랬는데 임신이래. 정확하게 임신을 확인하려면 일주일 뒤 초음파로 아기 집 심장 소리 들어야 한대. 지금은 착상 단계고 수정이 되고 아이가 될 준비하는 게 맞다고. 이제 어떻게 해? 와, 정말? 정말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 다음 주 아기 집이랑 심장 뛰는 소리 들으러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민철이 알지? 고등학교 동창놈 이번에 둘째 낳았는데 예쁘다고 궁금하지도 않은 사진 하루 종일 보내서 우리도 슬슬 결혼 준비해야겠다 싶었거든? 그런데 요 녀석 완전 효자네. 이 아빠가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딱 엄마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 진짜 나이스 타이밍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정말 기뻐했어요. 오히려 제가 임신한 걸 축하한다는 느낌보다 남자친구 본인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더 기뻐할 정도였죠. 남자친구랑 전 3살 차이예요. 남자친구 친구들은 이미 30대 중반이니 결혼을 빨리 한 동창들 중에는 올해 초등학교 학부형이 된 친구도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1년 더 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빚내서 결혼하는 거 서둘러야겠다고 오늘 딱 마음먹었대요. 프로포즈도 하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지 어렴풋 마음먹었다는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선빵을 날린 셈이에요. 임신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결혼 이야기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길게 볼 것도 없었어요. 제 배가 나오기 전 3개월 안에 빠르게 식을 올리고 제 직장도 그만두고 임신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속전속결이 따로 없었어요.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에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에 더 열심히 집중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지만 잘할게요. 처음 보는 자리가 상견례 전이라니 그건 좀 서운하구나.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 뱃속에 아기까지 있으니 내가 반대한다고 뭐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닐 테고 부족한지 넘치는지 살아보면 알 테고 행여나 임신하고 애 키운다고 결혼 초부터 시집 오가는 거 멀리하면 그거 딱 남되기 좋은 거다. 자꾸 눈에 들어오고 부딪혀야 정들고 가족이 되는 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뱃속에 아기도 있어서 이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를 이렇게 처음부터 부담 주시면 마음이 편히 오겠어요? 혜원아, 그냥 흘려들어. 부담 갖지 말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나는 꼭 안 그래도 돼. 알았지? 얘는 또 말을 또 그렇게 하니? 며느리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사람 무안하게. 그래, 그래. 다 친하게 지내자는 소리니 자주 얼굴 보자꾸나.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다 큰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남자친구를 보고 이내 흡족해 하셨어요. 빠르게 결혼하면 부모님 세대나 흠이었지 요즘 세대에 뭔 흠이겠냐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연애할 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들은 게 없었어요. 아버님이 저랑 연애하기 몇 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어머님과 동생들과 지낸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거나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라 어머님과도 여느 아들과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서 보는 남자친구의 행동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달랐어요. 오히려 제 편을 들고 어머님이 무안할 정도로 그럴 필요 없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으니까요. 그런 대우를 받는 어머님도 남자친구에게 이렇다 할 말은 또 못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어쨌든 시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 못 내시고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적당히 끊어주니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혔습니다. 빠르게 결혼해도 해야 할 건 다 해야 했으니까요. 혜연아, 나다. 우혁이 엄마. 통화 되니? 네, 어머님.
잠깐 통화 괜찮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 친해지면 좋으니까 자주 보고 그러자는 거지. 자고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살고 형제들 우애도 좋고 그런 거니까. 점심시간 언제니? 회사 근처로 내가 갈 테니 점심이나 잠깐 먹으며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괜찮지? 우혁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남자들 알아봤자 신경 쓰고 왈가왈부 말이나 많지. 자고로 여자들 일, 남자들 일 따로 있는 법이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던 어느 날 상견례를 앞두고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죠. 친해지려면 자주 얼굴들 봐야 하는데 굳이 찾아오고 그러는 것도 부담이고 시간 되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밥이라도 먹으면 정들고 그런데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알면 또 안 된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는 건데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피곤하다셨죠. 요지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말을 해? 말아? 짧게 고민했어요. 지난번 첫 인사 때 뭔가 저를 능가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나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 같아 언질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었어요. 안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혁 씨, 나 점심시간에 어머님 잠깐 만나기로 했어. 그냥 어머님은 둘만 보는 거라 당신이 굳이 안 알았으면 하셨는데 우리 사이에 그런 비밀은 아직 내가 허용이 안 돼서 말해. 알고만 있어? 알았지? 우리 엄마? 갑자기? 왜? 나도 가?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래. 오늘 점심에 나 외근 가야 해서 내가 들리지도 못하는데 약속 다른 날로 미루면 안 돼? 둘이 만나서 좋을 거 없는데 왜 둘이 만난다 그래? 내가 이미 알았는데 또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그냥 안 만나면 안 돼? 남자친구는 제가 점심시간에 시어머님을 만난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지 말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죠. 엄마랑 안 친해도 많이 안 친하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님 말대로 한 집에 여자가 새로 들어오니까 저 때문에 의절했다는 소리가 듣고 싶진 않았어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일지 모르지만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점심시간 회사 근처로 오신 시어머님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선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내가 묻는 질문들이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예의가 어긋난 것도 아니다. 너 생각해봐라. 어느 날 아들이 대뜸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미 아기를 가졌어. 아무리 혼전 임신이 아무렇지 않은 요즘이라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궁금한 건 사실이잖아.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잘 자랐는지, 자랄 때 힘든 일들은 없었는지 알아야 서로 친해지는데 색안경 안 끼고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 요즘 애들은 대학 때 아르바이트하며 학자금 대출도 갚고 과외 알바도 많이 한다는데 너도 그랬니? 우혁이에게 들으니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며? 그럼 대학 때 학생다운 것도 많이 누리지 못했을 거 아니야. 시집살이 시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알아야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무슨 뜻인지 알지? 시어머님이 궁금하신 건 제 대학 시절 이야기,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혼자 나와 살고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지,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생활비는 내는지 안 내는지 등등 제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으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죠.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궁금해서 오셨다지만 저를 취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여느 부모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전 제가 지내왔던 학창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냥 남들과 평범하게 자랐어요. 주어진 거 열심히 하는 게 삶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학생일 땐 공부에 집중했고요. 알바하며 공부 시간 빼앗기고 한창 세상을 보고 배울 나이에 한정된 공간에서 보내길 바라지 않으셔서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요. 생활비는 조금씩 드리는데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받고 지내죠. 아마 우혁 씨 자란 환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나이대에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길 바라셨어요. 학생 때는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가서도 아직 학생 신분이니 학업에 열중하고 사회 나가면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책임지기 시작할 테니 부모 그늘 있을 때 즐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잘은 모르지만 왠지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사실 집 형편이 여유로웠는데 그걸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왔어요. 꼭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미를 당할 순 없었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웬만한 가정에선 학자금 대출받아 졸업 이후에도 갚느라 고생한다는데 그래도 사돈 어른들이 형편이 힘들진 않으신가 봐.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가족여행도 다니는 거 보면 다행이네. 구김없이 잘한 것 같아서. 왜 그렇잖아? 힘들게 산 사람은 그 태가 난다고. 난 우혁이가 혜연이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했거든.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번에 모임에서 동남아로 여행 가려는데 혹시 추천해 줄 곳 있을까? 여행사에 문의해야 한다는데 영 믿음이 가야 말이지. 이왕이면 여행 다녀본 경험자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시어머니 손바닥 아니더라고요. 동남아 여행지 추천해달라는 건 어디까지 여행 가봤는지 알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 잘 안 가봐서 몰라요 라며 애써 애둘러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같이 갔으면 아는 거지? 그럼 국내 여행지는 어디가 좋은지, 숙소는 어디를 주로 이용했는지 궁금해 하셨죠. 더 이상 대화가 길어지면 곤란할 것 같아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여행은 개인 취향이라 번거로워도 찾아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연령대마다 구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니 여행사 말도 한 번은 듣고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전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무장했죠. 웃으며 요리조리 살살 피해가는데 세상 살면서 그렇게 긴장된 시간은 없던 것 같아요. 어머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점심시간 거의 끝나가서 저 이제 회사로 들어가야 해요. 다음엔 우혁 씨랑 함께 봬요.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어머님 마저 드시고 오세요. 더 있으면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일어설게요. 앉아서 대꾸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회사 들어가야 한다며 급하게 일어섰어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도 웃으시며 늦으면 안 되지. 어여 가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론 더 불안했어요. 뭐지? 원하시는 걸 얻었다는 소린가? 싶었거든요. 가능한 원하는 답을 안 주고 적당선에서 답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님은 원하시는 걸 얻은 것 같았어요. 결혼을 빠르게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았는데 하루하루 분 단위로 쪼개 가전이나 가구를 알아보고 신혼집을 찾아보고 드레스 투어하고 스튜디오 예약하고 전에 없던 일상을 하니 시간이 안 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끝도 없이 찾을 것 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혁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우혁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참하고 예쁜 며느리 생긴다고 좋아하셨을 텐데. 행복하고 감사한데 아쉬운 마음 아시죠? 저도 참 주책이네요. 좋은 날 먼저 간 양반이 생각나서요. 아유,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자식들 경사엔 당연히 생각나죠. 그래도 우혁이 어머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라 혜연이 보내도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회생활만 해봤지 살림도 아직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준비도 못한 채 보내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틈틈이 불러서 부족하지 않게 알려줄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요. 요즘 애들 다 똑같죠.
우혁이도 다 같은걸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책임지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서로 성장하는 거죠. 우린 뭐 결혼 전 다 배우고 결혼했나요? 양가 부모들 다 있으니 돕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사돈?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님은 먼저 가신 시아버지가 그립다는 말씀을 하시며 좋은 날이라고 시작하셨죠. 그 바람에 주고받는 말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결혼 준비라는 말이 그렇지만 그래도 음식하는 것, 살림하는 것 등등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친정엄마가 서운해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라 아무 준비 없이 보내서 서운하다는 마음 표현을 혹여 책 잡혀 시집살이 하실까 애들러 마음을 전하셨죠. 다행히 시어머님은 요즘 젊은 애들 다 같다며 심지어 부모님 세대인 당신네도 살면서 늘었으니 애들도 잘할 거라고 답하셨어요. 거기에 하나 더, 오히려 예전과 다르게 든든한 부모 있으니 아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잘 살 거라는 말에 엄마 아빠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아이고, 사돈어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날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날로 잡는 게 좋겠죠? 그럼요. 혜원이 가면 갈수록 배 불러올 텐데 한 달 뒤에도 식장 있다면 빠르게 후딱 해치우는 게 좋죠. 배 불러오면 드레스 핏도 안 맞고 하객들도 수군거릴 텐데 남새스러워서 어디 얼굴 들고 혼주석에 앉아 계시겠어요. 가능하면 날은 빠른 게 좋죠. 안 그래요, 사돈? 사돈어른 말씀도 참. 요즘 인구 절벽으로 젊은 사람들 애 안 낳아서 대한민국에 사라지네 많은 소리에 임신이 흉인가요? 애국하는 일이죠. 말이야 바른 말로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법이잖아요. 배 좀 나오면 어때요? 칠삭둥이면 어차피 다들 알게 될 일 쉬쉬할 곳도 없죠. 이때부터 조금씩 틀어지는 조짐이 보였어요. 시어머님이 제가 임신한 게 창피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는 듯 한 방 먹이는 소리에 친정엄마가 마음이 상하셨는지 웃으며 대꾸하셨어요. 국가 정책으로 출산 장려를 펼칠 마당에 임신한 게 애국 아니냐고요. 책임지고 결혼도 하는 마당에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딨냐 하셨죠. 오히려 임신 아닌 척 결혼식 올려도 결혼 이후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혼전 임신인 거 다 알 텐데 굳이 숨길 거 있냐고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죠. 박수도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이상하게 제 잘못으로 몰고 가는 시어머님 말에 친정엄마는 서운하다는 말씀을 내비치셨죠. 말이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 오해는 마세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배나와 결혼하는 건 안 예쁘죠. 뭘 그래요? 그리고 혜원이 말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형편 넉넉하신 것 같은데 아이들 힘 안 들이게 시작하려면 전세보다 자가로 시작하는 게 나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혜연이 대학 등록금 수업료 대출 없이 내주시고 국내외 여행도 다니시는 거 보면 그 정도 능력 되시는 것 같으니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탄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게 뭐 우역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애 낳고 키우려면 이사 안 가고 확실한 집에서 시작하는 게 혜연이도 편한 거잖아요. 제가 총대 맨다 하고 말하는 거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도 타격 안 받으신 시어머님은 오히려 웃으시며 저희 부모님께 혼수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쩐지 저 만날 때 꼬치꼬치 캐물으셨던 게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제 친정이 어느 정도 사나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면 속물소리 듣고 저도 말 안 해줄 수 있으니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짐작하신 거죠. 그리고 우혁 씨에게 제가 어느 동네 사는지 어느 아파트인지 다 물어보셨더라고요. 그걸로 대략 저희 친정 형편을 가늠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라고 당당하셨어요. 아이들 결혼 오가며 힘들게 집 구하는 거 보면서도 있는 형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옆에서 보다 속 터져서 말씀하신다고요. 주머니에 돈 꿰차고 있으시면 어디다 쓰실 거냐면서 아이들 앞길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죠.
물론 시어머님 당신도 형편이 되어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마음이 한스럽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진짜 그 말을 듣는 저는 아무런 대꾸의 말을 찾을 수 없었죠. 저희 부모님도 적당한 말을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말 하나 들어보자는 심산도 있으신 것 같았고요. 남자친구요? 인상을 심하게 쓰고 있었어요. 누구도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대꾸도 못하는 그 짧은 정막을 깨고 말을 이어간 건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뭐 사실 그래요. 제가 새 아파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혜연이가 결혼하고 애 낳아서 애들 중고등학교까지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는 3, 40평대 아파트면 되죠. 안 그래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제 욕심 채우는 거 아니고 다 혜연이 우혁이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요. 요즘은 2, 30년 된 아파트 사도 평당 1,000만 원만 있으면 올 수리하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럼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새 아파트 들어가요? 원하는 위치에 있는 구식 아파트 올 수리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가정가구야 필요한 것만 딱 사고 살면서 채우면 되는 거죠. 집하고 집 분위기? 그거면 전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임신이 애국하는 길이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했을 때 일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선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딸 가진 게 죄인이라고 식 올리고 안 올리고 하나로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다른데 집이라도 반듯하게 하고 들어가야 기 안 죽죠. 그쵸? 다 혜인이 기 안 죽고 시작하라는 제 마음이에요. 오해 없이 제 마음 잘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잘못은 둘이 했는데 정말 저 혼자 발가벗겨져 신의 한복판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는 시어머님, 그리고 이제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울상이 된 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왜 저나 저희 부모님이 아무 말 못했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 엎을 거 아니고 어떤 상태로든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적절한 말을 찾아야 했어요.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배우며 자랐고 부모님 역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화나고 답답한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거칠게 의자를 밀치더니 죄송하다고 저희 부모님께 말을 꺼낸 건 남자친구였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시어머님 팔을 들어 올렸죠. 시어머니께 화가 상당히 많이 난 것 같은 표정으로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라고 짤막하게 말했어요. 저도 당황했고 친정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아 속 시원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서로 마음이 덜 상하는 방법은 우선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라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얘는 이 엄마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왜 무섭게 이래?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잠잠히 듣고 있는 거야. 혜연이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러면 내 차만이 어떻게 되니? 사돈, 잠깐 자리 좀 비울게요. 미안해요. 화가 난 남자친구가 시어머님을 붙들고 밖으로 끌고 가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님은 당신 말을 하셨습니다.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부모 마음 다 같은 거라고 빚내서 집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으시니 시작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이 상황을 혼자 이해 못하셨죠. 그런 시어머님이 못내 못마땅했던 남자친구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룸 밖으로 시어머님을 거칠게 끌고 나갔죠. 어디 멀리 갈 줄 알았는데 멀리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남자친구가 붙잡은 팔을 놓으라며 뿌리치는 소리가 문 안쪽까지 다 들렸거든요. 예, 이것 좀 놓고 이야기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 네 엄마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 사돈 어른들 보는 앞에서 네가 나한테 이러면
누워서 침 뱉긴 거 모르고 그러냐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딸 가진 게 죄니. 그만큼 하라는 게 뭐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 입 다무세요. 세상 창피한 줄 아세요. 내 엄마라고요? 당신 개몸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내 인생 망치고 싶어 환장했냐고. 딸 가진 죄? 어디서 자격도 없는데 그 입 함부로 놀려. 참고 지나치려 해도 돈을 넘은 건 당신이야. 문 앞에서 한창 실갱이가 오가는데 듣는 분위기는 말 다 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 아무런 대꾸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도를 넘은 건 당신이라고.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쏘아붙인 남자친구는 룸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는 거독 그 가방을 챙기고 다시 나갔어요. 그리곤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면서 두 번 다시 보지 말랬죠. 시어머님은 당황하신 게 역력했는데 남자친구의 완강한 모습에 어떤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하셨어요. 마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는 눈빛으로 남자친구 등살에 떠밀려 그렇게 쫓겨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혜연아 미안해. 사실 친엄마 아니고 새엄마였어. 사귀면서 말해야 했는데 돌아가신 아빠와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알아도 말할 수 없었고 자주 찾아뵙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냥 자식된 기본 도리만 하고 살려 했지.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나 봐. 내가 친자식도 아닌데 뭐 그렇게 바라시는 게 많으신지. 아빠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빠도 내가 내 자리 찾길 바라실 것 같아. 진작 말씀드리고 시작했다면 이 꼴 안 보셨을 텐데 죄송해요. 그래도 아빠와 한 약속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싶었는데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다시 룸으로 들어온 남자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이어갔어요. 워낙 덤덤하게 말하는데 듣는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자기 일을 제3자의 말처럼 하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싶었거든요. 새엄마가 들어온 건 남자친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넘어가는 무렵이었대요. 새엄마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동생 둘이 태어났죠. 아빠와 둘만 살던 조용한 집이 북적북적해지며 새엄마라는 말은 어느새 엄마가 되었다네요. 성인이 되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으로 어머님이라 부르게 되었고요. 키운 적 무시 못한다고 따뜻한 새어머니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구박했던 새어머니도 아니라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했대요. 지금까지 엄마로 살았으니 당신 먼저 떠나도 잘 부탁한다고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가정을 이루면 그땐 당신 마음 알 것이라며 새엄마가 아닌 엄마니까 결혼하더라도 굳이 밝히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시아버님의 말에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다 이해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남자친구가 시어머니께 대면대면하게 굴었는지. 마지막 순간에도 부들부들 떨었지만 선뜻 나서서 어떻게 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아빠와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남자친구와 시아버님의 약속을 알리었던 시어머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셨고 남자친구에게 가차없이 버려졌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남자친구가 시댁과 연을 끄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무사히 결혼하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네요. 배도 제법 많이 나왔고요. 어제 잠드는데 어렴풋이 신랑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짠했어요. 혼자 독백처럼 중얼거렸거든요. 어릴 때 새엄마지만 아빠와 동생들까지 있는 북적거리는 집이 좋았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외로움 아닌 외로움을 느끼며 컸다고요. 이제 온전히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는데 자면서도 마음이 찡했죠. 정말 우리 신랑 안쓰럽죠?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면 진짜 이루어진대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신랑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행복 빌어주실 거죠?